자, 이거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거야. 확률 지문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수열 지문이야. 세 번째는 뭐냐면 경우의 수, 수열을 조합해서 푸는 문제, 수학 문제야. 그러니까 수학 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국어로 바라볼게. 일단락을 딱 봤어.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정보를 딱 두 개만 남겨. 다 지우고 머릿속에 딱 남겨야 되는 정보를 두 개만 남겨. 그 전체를 관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푼학생들은 중요도와 적합도만 남겼겠죠. 이 연습이 필요하다고. 자, 물론 여기다가 약간 군더더기를 제가 파란색, 옅은 파란색으로 좀 붙여볼게요. 뭐니? 검색 엔진이야. 오랜만에 핸드폰을 켜고 우리 또 이제 검색량 조작을 또 한번 해볼게요. 베이너라고 치시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쳐주세요. 치시고 드디어 이제 또 제가 또 위로 올랐습니다. 요즘 성형 시즌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꼭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순서로 이게 결정되는지는 당연히 그 누구도 궁금할 수밖에 없겠고, 물론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겠지만 전국의 베이너들은 다들 궁금하겠죠. 그럼 봐라. 보니까 이 주황색의 현관펜을 쳐야 되는 걸 알려주는 지시 표지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야? 수백 개라는 정보의 크기, 대표라는 그 중에서도 정보를 좁히는 표지야. 그러니까 이런 표지들에는 일단 세모를 다 치세요. 그리고 이 기호는 꼭 저를 따라올 필요는 없어. 그런데 하나로 고정시켜야 되고, 스스로 약속이 명확해야 되고, 그냥 잘 모르겠으면 따라오시면 되고, 스스로 뭔가 하는 게 있으면은 정리를 딱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정확하게 저는 일치되는 학생도 있고, 아예 안 하는 학생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학생도 있는데, 클리닉 때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종이 한 장 같은 거에다가 써. 나는 세모가 이런 거다. 또는 난 예를 들면 역삼각형이라고 그러냐? 거꾸로 된 세모 같은 걸 어떻게 쓰고 있다. 난 물결 밑줄 뭐다. 이렇게 나름대로 뭐가 있으면은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밑줄 친 이유는 뭐고 근거는 뭐 명확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 풀이 과정 없이 푸는 친구 있거든요. 좋아. 대신에 그 풀이 과정을 써줘야 돼. 어디에? 나후에? 나중에? 왜 내가 이 선지를 골랐는지 안 골랐는지 확인해야 되는 문제나 특히 오답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우리 클리닉 때 해야 되는 주제 첫 번째야.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세모는 왜 쓴다? 밑줄은 왜 쓴다?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이거다. 여러분이 그래서 영역별로 어떤 접근법을 갖고 있는지도 정리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어느 정도 잡혀 있단 말이야. 나는 독서는 이렇게 풀 거야. 누군가는 이렇게 했죠. 독서에서 난 경제는 이렇게 풀 거야. 독서에서 나는 과학기술을 이렇게 풀 거야. 뭔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없다고도 적어. 최대한 디테일하게. 계속 본다. 2달러. 자,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집해서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고 이게 중요한 보다가 아니야. 1달러 끝 2달러 초반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주제라고 했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도 가지고 주제 세팅이 끝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적합도가 눈에 띄어야 되거든. 당장은 띄울 수는 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설계를 보고 있으니까 적합도는 여기서 훅 하고 띄어져 있잖아. 그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머릿속에 얘는 어떤 문제겠다라는 생각을 딱 설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잘 보셔. 우리가 지금 5달락이 딱 같잖아요. 적합도가 딱 나왔잖아.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흐름을 봤을 때 2, 3, 4달락이 정확도 얘기고 4달락만, 5달락만, 한 달락만 적합도 얘기인데 밑줄까지 들어가 있으면 얘 가지고 독립 한 문제가 나오겠다는 감각을 갖고 계셔야 돼. 그러면 그 정도의 감각이 있었잖아. 여기서 기억 니은을 비교하라고 했지만 니은에 초점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거야. 니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 요인이 있어. 첫 번째는 단어의 빈도라는 요인, 두 번째는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 수라는 요인, 세 번째는 웹페이지 글자 수라는 요인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다. 이거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자, 쳤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위쪽은 이제 인물 정보라도 이런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인기글 해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순서를 보니까 베이너 국어가 있고 뭐가 있잖아요. 맞니?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굵은 글씨로 베이너라고 딱 있잖아. 이렇게 됐어?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여주냐 이건데,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해당 웹페이지에 해당 단어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빈도는 높아지겠죠. 두 번째, 그런데 그게 너무나 흔한 단어들이야. 그러면 그게 빈도가 많다고 해서 적합할 확률은 적잖아요. 따라서 다른 웹페이지에 그 단어를 많이 안 다루고 있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해당 웹페이지의 적합도가 높겠죠. 세 번째, 근데 그 웹페이지가 정보량이 엄청 많으면 이것저것 다 담고 있을 확률이 있겠잖아. 그러니까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량이 어떻게 적으면 돼. 이 세 가지 요인 가지고 만든 거라고요.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는 좀 순서를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런 거냐면, 그때 저번 주였죠? 저번 주 딱 금요일쯤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영어를 했었잖아. 그때 딱 감을 잡은 친구도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때 어떻게 해서 감을 잡았냐면, 제가 이 사고의 절차와 과정을 정확하게 구분 동작으로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호 같은 경우에도 자꾸 그냥 말로 풀고 말로 알아먹고 해도 돼. 옛날엔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힘들어. 그럼 마찬가지다. 과정을 좀 구분 동작으로 보자고요. 자, 그래서 저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잡고 계세요. 제가 이제 과정을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리자는 게 저렇게 지문이 털리고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왼쪽에다가 정리를 바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따로 구조도를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그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양한 그런 실전 전략들이나 방법들은 쓰셔야 돼. 자, 그럼 머릿속으로 흐름이 딱 잡혀야 돼요. 1단락 주제, 2단락 주제, 3단락, 4단락, 5단락에서 자, 5단락은 니은, 적합도고 적합도는 글의 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적합도는 결과죠. 그리고 결과도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뭐였어? 해당 웹페이지에 해당 단어가 빈도가 높다면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정보량을 벌써 분류하고 있는 건데 웹페이지를 그 웹페이지냐 다른 웹페이지냐로 분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벌써 정보 분류 기준이 평소에 잡혀있는 친구는 여기에 쓸 말도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웹이 들어갔어요. 여기. 그런 다른 웹에서는 뭐가 그렇죠. 해당 단어 빈도가 적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해당 웹의 적합도가 더 높아지겠지. 세 번째는 이거다. 그러면 다시 해당 웹은 어떤 특성이 더 있어야 될까? 자, 잘 보셔. 해당 웹에 해당 단어가 많아야 돼. 다른 앱에는 해당 단어가 적게 나와야 돼. 다시 그 해당되는 웹페이지에 해당 단어 빈도 얘기했으니까 다른 단어겠죠. 해당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들이겠죠. 그 다른 단어들을 전부 다 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해당 앱의 전체 정보량. 여기서 저는 의역을 했어요. 뭐라고? 해당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즉 다른 단어. 얘는 적게 나오면 되죠. 이해했어? 내가 그래서 자꾸 경우의 수 분류를 준다는 게 뭐냐? 해당 앱이냐 아니냐, 해당 단어냐 아니냐잖아. 2x2 네 가지야. 세속이냐 아니냐, 세속이냐 아니냐, 내가 지향하는 곳이 세속이냐 탈속이냐, 내가 있는 곳이 세속이냐 탈속이냐, 2x2 네 가지라고. 이해되셨니? 항상 이렇게 여러분 인생은 수싸움이고 경우의 수고 정보 분류 기준을 잡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이걸 다 물어볼 확률이 크죠. 이쪽으로 올까? 전부 다 물어볼 확률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니은을 높임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돼?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다. 다른 웹페이지에서 해당 단어가 적게 나온다. C2가 적다. 간략하다. 해당 웹의 정보량 전체가 작다. 주제와 관련된 단어, 해당 웹에 해당 단어가 많다. C1이 많다. 정답 5번일 수밖에 없겠다. 끝. 자, 5단락 처리하는데 아무리 많은 정보 시간을 써도 저는 2, 30초면 끝난다고 봐요. 필기까지. 선지 1, 2, 3, 4번에서 털렸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연습되어 있는 친구는 한 선지에 많아도 20초야. 그럼 5번까지 갔다고 치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1분 30초에서 2분 만에 한 문제가 나온 거야. 됐죠? 여기까지? 1분 30초까지 평소라면 연습을 해두셔야 돼.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야. 1년 남았잖아. 6개월 최소한 6개월 넘게 남았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이걸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예요. 저도 이제 뭐 요즘 왜 이렇게 큰일을 받는지 모르겠어. 근데 엊그제도 큰일 있다 그러지 않았니? 그 큰일이 어제까지 이어졌어요. 예. 오랜만에 한번 크게 싸웠죠. 오랜만에 한번 크게 싸웠고 상대방은 너무 아나무니였으나 저는 딱 하나요. 일 잘하는 거 말고는 없어. 내가 화가 나면 딱 하나요. 누가 나한테 뭐 20살 어린애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제 반말했겠죠? 서로 싸우니까. 근데 나한테 한 10살 어린애가 그러는 거야. 반말하지 말해. 나한테 반말하면서 반말하지 말해. 근데 얘들아, 나는 20살 어린애가 나한테 반말하면 너무나 고마워. 지 동년배로 갔다는 얘기 아니냐? 야, 내가 어느새 그러면 20살이 어려진 거 아니야. 난 그래서 사실 누가 나한테 쌍욕을 하든 반말을 하든 악담을 하든 하나도 안 긁히는데 내가 유일하게 긁히는 포인트는 딱 하나야. 일이 제대로 안 될 때야. 그런데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감정도 추스릴 수 있으면 좋겠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제 주변 환경들을 제 스스로 또는 제 스스로에 대한 조건들을 제 스스로 더 조절해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어릴 때는 몰라서요. 근데 나이를 차고 계속 생각하고 누구한테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다. 이걸 중일한테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걔네는 읽는 것 자체가 먹자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뭐야? 읽는 거 다 됐기 때문에 집중할 부분에 집중하는 힘을 길러가라는 거고,
내가 평소에 어떻게 푸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고 어떤 정보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좀 더 나아지는 방법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갈고 닦은 능력이 사실 얘도 재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 대비 절대로 비례해서 점수를 받지 못해요. 다만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의 자산이야.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누가 맨날 그래. 챌린지 하잖아. 예를 들면 10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통장 잔고 100원인 차은우 되기. 이런 거 맨날 비교해. 비교할 필요가 있네. 그냥 그건 10조를 줘도 차은우야. 그런데 얘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지금 내가 재산이 10조가 있든 10원이 있든 중요하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내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물론 이제 외모도 매우 중요하지. 제일 중요하지, 그게. 그건 알아서들 하시는 거니까 자세히 얘기 안 하고 다시 돌아온다. 자, 중요도에 적합도였죠? 중요도였죠? 중요도였죠. 잘 보죠. 중요도는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밑줄을 칠 필요가 없는 게 링크 분석 기법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과학기술의 특징이야. 과학기술이니까 원리를 잡아야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 실전이었잖아. 왼쪽에다 풀이 과정을 쓴다고 볼게. 오케이. 1달러에서 중요한 거는 중요도, 적합도겠네. 2달러는 내용이 거의 없네. 그냥 중요도를 도입했을 뿐이네. 그럼 3달러에서 중요도를 세팅할 것이고, 오케이. 중요한 거 뭐야? 링크 분석 기법인데, 링크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거 파란색 형광펜은 그냥 치지 마. 자, 저는 이 얘기를 해줬잖아. 어제 있니? 그저께 있니? 그저께 했을 거야. 너가 수학 문제 푼 걸 100문제를 푼 거 보고 내가 그중에 틀린 6문제가 있었고 그중에 3문제가 한글로 된 실생활 문제, 수학 외적 문제 해결 유형이라고 했었죠. 기억은 납니까? 그럼 봐 얘들아. 이게 실생활 문제 해결 얘들아.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페이지 A가 받은 값을 저는 A라고 쓸게요.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래. 자, 수학이라고 하자. 얘를 보는 순간 우리는 뭐가 떠올려야 돼? 수열의 합.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야. 선생님 저는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마. 너희가 수열을 모를 리가 없어. 선행 안 했는데요. 그럼 오늘 아시면 돼. 선생님 저는 수포자인데요. 그냥 오늘 아시면 돼. 됐니 여기까지? 이걸로 한 문장으로 끝이야. 훨씬 간결해지죠. 훨씬 명확해지고. 여기 덧붙이고 싶으면 a는 a가 받는 값이야. 스몰 ai는. 라지 a는 받는 값의 합이야.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링크는 몇 개 연결돼 있어? n개 연결돼 있어. 혹시 수열 기호 모르는 사람? 이거 기호 모른다. 처음 본다 손. 그래 다 선행해서 알고 있잖아. 자, 그럼 봐. 두 번째. 이렇게 받은 A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에 균등하게 나눠진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초등학생도 쓸 수 있어. A가 연결된 링크의 개수는 n개야. 각 링크에 나눠주니까 뭐분의 뭐라고 쓰면 돼? n분의 a라고 쓰시면 이 파란색 형광펜은 딱 잉크 낭비 없이 얘로 필기 끝이야. 계속 본다. 즉, 얼마나 친절하니? 예시까지 들어주지. A 값이 4이고 A가 2개의 링크를 통해 받은 웹페이지로 연결된다면 이씩 보내진다. 넘버 3. 그래서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은 예시니까 제가 색깔 바꿔서 어떻게 쓴다? 2분의 4. 이씩 2개 받는다. 끝. 이게 수식의 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수학적 기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효율적이고 압축적이고 다른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단순하게 해줘. 하지만 실제 인생은,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 당장 여러분이 시야를 딱 둘러봐도요. 옆에 뭐가 보이냐고. 뷔페도 보이고요. 책나무도 보이고요. 코인 노래방도 보이고요. 뮤직타운도 보이고요. 전통 한정식도 보여요. 이 수많은 정보들을 쳐내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이해돼? 그 힘이야.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는. 그러면 그걸 명료하는 도구의 대표적인 게 수학이고 우리는 주황색 형광펜으로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보다. 자,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하지만 이러는 순간 머릿속에 띵해요. 하지만은 역접에 쓰는 거야. 그럼 무슨이야? 왜? 일을 보낸다고 그러고 안 보낸다고 그래? 어쩌라는 거라고 읽고 계시면 안 되고 글의 흐름상 언어의 한계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였잖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댐핑인자가 중요한 정보다라고 잡으셔야 돼.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글을 뗀 전 국민은 댐핑인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 이동하지 않는 사건을 생각한다고. 맞죠? 봐봐 얘들아. 내가 10가지 길 중에 1번 길로 갈 비율. 그걸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하죠? 확률. 맞니? 에이, 참. 저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배우는 확률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학적 확률.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 이거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1구 수능
다 터진 문제가 있는데 그 가능세계가 이 확률 문제야. 20학년도 베이주주의에서 그 떡밥 회수를 했죠. 세 번째는 기하적 확률인데 기하적 확률은 별거 없어. 자, 피자가 있다고 치자. 내가 피자를 먹을 건데 여기에 토핑이 2배로 올라갔어요. 내가 2배로 올라간 피자를 고를 확률은 8판 중에 하나야. 이걸 수식으로 써볼게요. 어떻게 되니? 2 파이 제곱 곱하기 8분의 1 이 한 조각이야. 피자가 없을 애들은 어떻게 해? 자, 토핑이 정상으로 들어가 있을 애들은 어떻게 되니? 이게 7장 들어가 있고 전체 사건은 어떻게 되니? 2파이 제곱분의 8분의 1 곱하기 8이겠죠. 자, 정리하면 이거야. 기하정률은 뭐나 결국에는 다들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냐는데 수학적으로 정의된 확률 이렇게 정의를 하죠. n 전 사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n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야. n이 뭐냐? 살 수 있는 쟤는 기본적으로 해서 자연수가 들어가는 게 원칙인 거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일곱 가능세계 풀어나감에 있어서 가능세계가 적어도 하나라도 존재한다. 그 하나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통계적 확률은 실제 시행해보는 거야. 실제 전체 시행이죠. 얘는 해당 시행이죠. 자, 어쨌든 얘네는 확률, 일종의 비율인 거야.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 얘는 뭐라고 한 줄로 쓰셔야 돼? 네 번째 문장, 그렇죠. 이동하지 않을 비율이니까 P 이동의 여사건이라고 쓰시면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읽으면 댐핑인자가 이동하지 않는 확률로 보여버리는데 더군다나 봐라. 이건 조금 잘못 쓴 거죠. 1 미만의 값이니까. 맞지? 어때? 확률은 1이 최대값이 1이잖아. 근데 이제 왜 1 미만이라고 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100번을 봤는데도 모르겠어. 일단 넘어갈게. 댐핑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대. 알겠어. 그러면 봐봐. 우리 머릿속으로 딱 봤더니 이제 어떻게? 4번. 댐핑인자를 곱하면 될 텐데 예시를 봤더니요. 5번 봐. 어떻게 돼 있어? 그 비율이 20이면 이걸 잘 보라고. 이 세모 치는 습관을 내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요. 그 비율은 여기서 뭐 의미한다? 유일하게 앞문장에 나온 지시어 비율,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죠. 자, 이제 수학이야. 정확하게 수학이야. 잘 들어.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몇 퍼센트요? 20%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고 확률 통통이들도 알고 있는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전체 사건의 확률 1에서요. 이동하지 않는 확률을 빼주면 뭐가 남니? 이동할 확률이 남죠. 맞죠? 그러면 얼마 나오니? 여기서는 1-0.2니까 0.8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뭐라고 지금 적어놨니? 왜 갑자기 그 비율이 20이면 댐핑인자 0.8이 돼? 즉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댐핑인자는 뭐다? 0.8이다. 댐핑인자는 뭐다? 이동할 확률이다. 됐니? 이게 5번째 문장 끝이에요. 즉 이 문제를 관통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가 뭐였던 거야? 댐핑인자예요. 왜? 우리가 이 정보 처리를 수학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은 5줄의 수식으로 왼쪽에 있는 30줄의 텍스트가 처리가 되고 그 어떠한 논란도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돼버렸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동할 확률이 뭐다? 댐핑인자다. 끝. 의도가 너무 다분했죠. 어제 제가 현우쌤 드립을 쳤지. 기억나니? 자, 그 문제 뭐였던지 혹시 기억나요? 어제? 그 뭐였어? 변곡점, 시발점. 시발점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원래 국어교육에서는 보통 효시라는 표현을 쓰지. 근데 시발점 들어오는 거 보고 이거 뭐 수학인가? 진짜 수학이네? 어떤 수학이야? 갈등이 고조되고 갈등이 꺾이는 지점을 변곡점으로 표현한 거였고 그게 너희 자습서의 문제집들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14번 벌써 15분 끝났네. 마지막 문제는 더 수학이 아니더라. 자 같이 계산할 거예요. D와 E의 중요도는 16이 된다. 자 그리고 16에서 16으로 나가는데 알다시피 댐핑인자 0.5 곱해주셨으니까 A가 받는 값은 얼마가 나오셨다? 8 나오셨다. 계속 계산할게요. 2로 16 들어왔어. 16 곱하기 0.5가 들어온다. 0.5 들어왔으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8 나오겠네요. 자 다시 그러면 8에서 4, 4로 쪼개줬겠을 것이고 4, 4로 쪼개준 A에서 들어온 댐핑인자 0.5를 곱했으니까 2 들어오겠죠. A가 받는 값은 얼마가 되겠어? 당연한 얘기지만 두 개 더해서 10 되시는데 선제 몇 번이라고 했어? 16이라고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는 조카도 맞추는 그 문제가 1번 선지 틀렸다는 게 나왔고 2번 선지 8이고 4인데 어떻게 같으며 됐니 여기까지? 나머지 계산하시면 돼. 근데 경우의 수가 더 생겼죠. 지우고 계산할 거. 알겠어? 집에 가서 초등학교 재민이 동생하고 같이 푸시는 문제고 자 지우고 3번 4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자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졌대요. 그러면 중요도가 6인가? 왜 도대체 중요도가 6이 되지? 16 들어와서 16 곱하기 0.5, 8 들어왔으면 8이 아니야? 왜 6이라는 거지 도대체? 헷갈려서 두 번 계산해도 8이에요. 아 죄송해요. 뭐야? 두 개를 섞어버렸네. 그렇죠. 죄송해요. 다시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B의 중요도는 8이에요. 그 다음에 C의 중요도는 8 곱하기 0.5, 4 되는 거 당연한 거고 당연히 같을 수가 없고 자 2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됐대. 다시 2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래. 계산합시다. D에 16 들어왔죠. 2에 16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서 8 들어오겠죠. 16에서 8 쪼개가지고 4 들어오고 4 들어왔겠죠. 4에서 2 쪼개가지고 1 들어왔겠죠. 8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몇이다? 13 된다. 남는 건 5번일 텐데 5번 마지막 계산 한번 해봅시다. 2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2에서 C로의 링크 추가. C의 중요도가 5라고? 자 16 들어왔죠. 8 쪼개지겠죠. 4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4에서 2 쪼개졌겠죠. 1 들어왔겠죠. 두 개 됐으니까 5 되네. 정답 5번 끝. 됐니? 이거 계산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야 이게 수학 문제, 야 이게 수학 3점짜리면 여러분 사실 땡큐 하면서 푸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라고 큰절하면서 3점 딱 따가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럼 길어도 이거 1분 2분이야. 봐. 댐핑이자 정확히 잡았지? 30초 컷이. 계산했지? 2분 컷이야. 2분 30초야. 지문 왼쪽 터는데 끼키야 2, 3분이야. 그러면 6분 컷이 돼야 돼. 실전에서 많아도 8분. 됐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연습을 해놓고 내가 왜 자꾸 국어를 이런 식으로 보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이거는 국어로 푸는 순간 10분, 20분 걸려요. 진짜. 애들 다 헤매는 걸 봤기 때문이지 않겠어?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이제. 얘도 제가 이제 몇 번이나 강조하는 영역에 있는데 그 강조하는 영역 앞서가지고 이제 얘를 먼저 풀어볼 건데요. 이때 킬러 문제들 보면 진짜 머리가 띵해. 근데 그게 또 나오진 않을 거야. 왜냐면 이제는 애들이 대응이 되거든. 그런데 이제 참 신기해요. 어쩜 이렇게 창의성들이 좋은지 킬러 문제들을 잘 뽑아. 특히 엄매에서. 자, 그리고 봐봐. 그런 친구들이 문학인데도 오답률이 2, 3등이 나왔다는 건 얘는 뭔가 되게 심각한 결함을 애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란 얘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내신으로 바라봐서 그런데 왜 그런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중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는데 나 약간 능력의 한계를 느꼈어요. 중학교 내신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미치겠는 게 중3인데요. 여러분 수능보다 한 10배는 깊어. 그러니까 이게 중1, 2, 3 잼민이를 대상으로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지금 되게 내가 막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데 문제는 더 어려워요. 내가 봐도 헷갈리는 그런 문제를 내고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다시 요즘 또 강사로서 시련이 중학교 내신하면서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여러분을 잘 이해하게 된 게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나마나 중학교 때 했던 내신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자 보셔야 돼. 허방다리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럼 틀려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산이나 여러분 고층 빌딩 해운대 가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안개가 구름이 얇게 깔릴 때가 있어. 맞니? 그게 허방다리야. 얘가 허방다리야. 그러니까 안개 같은 구름이 깔려 있는 거야. 아니 뭐 지구 같은데 배우잖아. 뭐 온도가 어떻게 되니? 뭐 이렇게 되지 않냐? 맞나? 뭐 그래가지고 여기가 제일 온도가 낮으니까 뭐 아닌가?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 이건가? 여기가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뭐 아무튼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맞네. 여기가 제일 온도가 높네.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않고. 맞죠? 기온 역전 현상. 또 내가 또 지구가 또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온도가 낮고 여기 온도도 낮고 여기 온도가 높으니까 대류가 일어나려면 뭐 이쯤 얘기할게요. 자, 그럼 봐봐. 허방다리가 이렇게 쭉 있는 상태고 봐. 어떤 이미지야? 수직적 이미지죠. 맞지? 여기에 뭐가 있다면? 마을이 있다면. 갱, 속. 뭐를 파고 들어가는 굴속 같은 거고 여기에 마을이 있다면 역시 뭐야? 수직적 이미지지. 둘의 수직적 이미지는 대조야? 공통점이야? 공통점이죠. 차이가 될 수가 없잖아. 얕고 깊음의 대비는 될 수 있더라도 왜? 얘가 얕다, 얘가 깊다의 얕고 깊음의 대비는 될지라도 둘을 컴마로 했다는 거는 동격이야 얘들아. 됐니? 그러면 주어 1번과 주어 2번이 깊고 얕음의 대비를 이루며 숨어있는 두 공간의 차이는 아니라고요. 이 두 공간의 차이는 아니야. 두 공간은 둘 다 깊고 얕음이라는 이미지로 두 개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 각각 그냥 뭐야? 수직적 이미지, 수직적 이미지 끝이야. 차이가 없어. 됐죠? 2번 선지 보셔. 여러분이 이제 뭐 요즘 유화정까지 나와버렸으니까 유화정에는 다 때려박혔잖아. 아마 유화정
토핑에 탕후루 같은 것도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걸 나는 아니니?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지. 탕후루 추가해달라 그래봐. 뭐 탕후루 추가해주지 않겠어요? 요화정에다 별거 다 얹혀먹잖아. 그 얘기야. 뭐 카스텔라도 한번 얹혀보라 그래. 다 얹혀먹을 수 있잖아. 그 얘기야. 여러분은요, 그 정도는 돼야 다양한 속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들은 요화정이 뭔지 몰라요. 그 니네 막 놀려. 중1 수업하니까 그러는 거야. 얘들아, 뭐 요화정 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그래. 요즘 아저씨들이 막 정석 이루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그런 걸 몰라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잘 보셔. 밤에 배가 고파.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군고구마를 찌는 것조차도 힘들어, 할아버지들은. 뭐 하셔, 그러니까? 생고구마를 깎고 있는 거야. 군고구마는 까는 거고요. 생고구마는 깎는 거야. 이해됐니? 무 익혀봤어요? 익혀본 적이 없겠지. 그런데 뭐든지 익히면 물러지는데 어떻게 깎겠니? 그러니까 깎는다는 건 전부 다 뭐야? 차가운 상태예요. 이해됐어? 할아버지 배고프셔. 챙겨드려요. 요화정 하나 시켜드려.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다양한 음식이 아니잖아. 너희 할아버지는 너희 요화정 먹는 순간 너희 할아버지는 무, 그 깍두기 담는 그 무, 고구마를 구워 드시는 것도 아니고 깎아 드세요. 자, 3, 4번은 좀 이따 다를 읽어야 되니까 넘어가고 5번 선지 봐. 모갓빛은 뭐니? 밝음이죠. 긴 밤은 뭐니? 어둠이죠. 여기는 돼. 근데 봐. 갈매기랑 해오라비도 어떤지는 세 개를 비교해 봐야 되잖아.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지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얘부터 풀기 위해서 이것만 하나 봐볼게, 얘들아. 잘 보셔.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9개 대륙 1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를 어디에 비유했냐면 큰 돛담배, 범선이야. 큰 돛담배랑 같대. 그러니까 큰 돛담배는 뭐라고? 큰 나라로 비유했죠. 작은 나라는 뭐로 비유되어 있어? 배가 이렇게 떠 있으면 옆에 뭐가 떠 있겠어? 새가 떠 있겠죠. 해오라비는 개 커요. 이만해. 갈매기는 잘 알잖아. 우리 부산 갈매기. 요만해. 걔의 주식은 새우깡. 해오라비의 주식은 요만한 새들. 그럼 봐봐. 크고 작잖아요. 우리 상식에서는.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큰 나라를 범선에 비유했고요. 잘 보셔야 돼. 작은 나라를 갈매기와 해오라비로 얘네들 사이에 크기 대전 있어? 없어? 여기는 작은 나라야. 됐니? 작은 나라를 새에 비유했지 작은 나라들 간의 비유가 아니야. 새들 간의 비교 대조가 아니야. 그래서 뭐가 틀리셨다? 갈매기와 해오라비가 크고 작으면 아니야. 5번도 틀렸어. 그래서 그럼 남는 건 3번, 4번이죠. 3번, 4번. 근데 많은 학생들이요 3번이 틀렸다는 걸 못 잡았어요. 왜 3번이 틀렸다는 걸 못 잡냐면 잘 들으셔야 돼. 이 라는이라는 조사가요 천하의 지도가라는 주격조사로 바뀌면 돼. 근데 왜 주격조사로 바뀌어야 되냐면 아시다시피 정보 관계 때문이야. 자, 천하의 지도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다면 둘은 무슨 관계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죠? 인과관계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놓치신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쪽으로 올게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어제 딱 봤던 그 지문일 거야. 어제 기억납니까? 내가 세속탈속 나눴던 거. 21학년도 오답률 1등, 21학년도 9월 평가 오답률 1등.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어제도 까먹잖아. 자, 봐봐. 어제 뭐 했는지는 알아, 혹시? 알아? 자, 제가 21학년도 9월이 나왔을 때 얘를 엮어서 보여준 게 보이죠? 보이죠? 의도가 다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봤는지 모르겠어. 자, 봐. 바로 94페이지 있잖아. 교재를 나중에 받을게요. 자, 봐. 얘는 기억나야지. 너희 머릿속엔 얘가 있어. 세속탈속. 아니, 그 경험이냐 관념이냐.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얘야. 자, 봐. 그냥 보시면 돼요. 살림은 뭐야? 탈속이죠. 명리는 뭐야? 세속이죠. 시정은 뭐야? 세속이죠. 명리는 뭐야? 탈속이죠. 세속이죠. 살림, 탈속이죠. 은거, 탈속이죠. 시정, 세속이죠. 은거, 탈속이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4개로 쪼개놓은 다음에 수능 9등급부터 수능 1등급이 아니라 100분이 만점까지 이 사람은 분류해서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이라고 상위 100%, 100분이 100점을 얘기하고 있잖아, 이 사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재수가 없으니까 나는 모자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어제 이거 안 했어, 우리? 왜 이렇게 처음 듣는 표정을 보고 있죠? 어제 했죠? 영상으로 들었던 친구들 몰랐을 수 있는데 어제 한 거 맞아요? 어제 한 거 맞아요? 예.
이거 했잖아. 이게 내가 왜 평가원을 이렇게까지 존경을 하고 동경을 하면서도 진짜 가끔씩 내가 막 그럴 때가 왜 그런 거냐면 저는 정말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고 이쪽으로 와. 그리고 이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그렇지만.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거야. 잘 보셔. 자, 그 전까지를 보면요. 특히 중세 인류는 그리고 이 현대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이상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어. 아, 이러면 너무 슬픈데 이상 남친은 차은우야. 요즘은 근데 차은우도 아니야. 보면은 꼭 어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자 이거? 그 키링 같은 거 있어. 그럼 누군지 딱 보잖아. 잘생겼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물어보잖아. 그러면 절대로 들어볼 수 없었던 얘기를 해. 누구였지? 보이 넥스트 도도였나? 아무튼 뭐 그런 아이돌들 누구도 모르는 그런 아이돌들을 덕질을 해요. 이상 남친이야. 그리고 나의 현실 남친이야. 이런 것처럼 이상 세계 현실 세계의 비교 대조는 항상 있었어요. 자, 그럼 봐. 중세 때는 우리 전통 문학을 기준으로 보자. 이상은 뭐였어? 탈속. 현실은 뭐였어? 세속. 그러니까 맨날 이 얘기를 했던 거야. 맞죠? 그리고 자연에 파묻혀가는 탈속이 있는 사람들이 맨날 나 행복해 라고 하는 자연치나 불알치 끝이야. 그런데 잘 보셔. 21학년도 9월부터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보자. 자, 현재 나의 위치가 있을 거고 나의 지향이 있겠죠. 이걸 쪼개서 어떻게? 현재 내가 세속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탈속이 있느냐?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세속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탈속이 있느냐? 그럼 세속 탈속으로 분류를 딱 해놓고요. 이 사람 뭐라 그러니? 세속에서 세속을 지향하는 거, 뭐 큰 부끄러움, 작은 부끄러움 한 다음에 여기가 작은 즐거움이야. 세속에서 탈속을 지향하는 거. 작은 즐거움인데 이 사람은 눈높이가 뒤지게 높아요. 여기 큰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 1등급이라고. 100 중에 3, 4 있다고. 상위 3, 4%라고. 근데 내가 기대하는 건 100 중에 1 또는 0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는 여기라고 얘기해. 그리고 크든 작든 여기는 전부 다 뭐라고 해?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가 이 문제 풀어나가는데 뭐가 있었어? 일단은 분류체계를 알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은 그 분류체계를 아냐 모르냐에서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1번 선지가 왜 틀렸는지 설명 기억나죠? 조화냐 구분이냐, 더불어냐 분리냐, 대체냐 함께냐.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다는 이 키워드들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되셨니? 자, 그럼 봐라. 여기까지 해서 저 따라오세요. 이 사람은 이게 최고의 가치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수능에서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계속 길러주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야. 24학년도 9월에서 발전 없이 이 아이들을 그대로 냈냐? 아니요. 거기 신이라는 아저씨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 그래서 신이라는 아저씨는 내가 여기에 있음을 안타깝게 느꼈대요. 그런데 와, 나 바보네? 라고 느꼈다는 거야. 즉 신이라는 사람의 기존 패러다임은 이랬어.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새로운 패러다임. 즉 깨달음으로 갔어요. 됐니? 그럼 이 계기 들어가는 게 뭐였는데? 찾아. 그래. 그게 뭐야? 지도예요. 지도 때문에 하고 깨달았죠. 맞아. 좀 더 잘 봐야 되더라. 정말 잘 봐야 돼. 자, 내가 지금 현재 세속에 있는데 내가 지향을 탈속을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어. 세속 교집합 탈속은. 맞잖아. 양자역학이라니까. 오른쪽 스핀과 왼쪽 스핀은 공존할 수 없어. 거시세계에서는. 근데 이 모순을 이 사람은 해결한 거야. 어떻게? 관점에 따라서. 문학에서도 이런 모순 해결의 아이디어고, 독서에서도 이 모순 해결의 아이디어야. 양자역학까지 갔어야 되고 이걸 논리까지 엮어낸 거야. 그 정도 아이디어야. 되게 신기하죠. 그들이 보는 세상은 이래요. 평가원 교수님들이나 이 분야에 대해 천재들이 보는 세상은 그래. 그럼 그들은 이걸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문제로 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제가 상당히 다분히 노력을 해. 한계도 많이 느끼면서, 부족함도 많이 느끼면서.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은 이 구분조차 없잖아. 즉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의 관점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야. 불교적 가치가 아니고. 흔들리는 건 세상이 아니라 너의 눈이고, 흔들리고 있는 건 활이 아니라 너의 시이고, 목표가 아니라 너 자기 자신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관점으로 뭘 결정할 수가 있다? 그게 세속이든 탈속이든 결정할 수 있다.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 되셨어? 자, 그럼 봐. 지도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있지,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라고 해버리면 둘의 인과관계를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지도가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왔구나. 자, 따라오시면, 그래서 오답니 1등 문제는 어떻게 풀리셨다? 이렇게 풀리셨다.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 자,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는 지도가 새롭다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개가 동치명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도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으니까 3번도 틀렸다. 는 정답 4번이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왜 4번인지도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을 앞문제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 해설을 바탕으로 이 지문을 정확히 집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항상 뭔가 대화의 상황들이 오게 되면은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데, 신이라는 화자, 그리고 나는 청자이고, 뒤쪽에 내가 다시 화자가 되는 지점이 오겠죠. 일단 신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하니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서 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물을 좋아한다. 나의 지향은 어디다? 탈속이죠. 그런데 도성아니다. 나의 현실은 어디다? 세속이죠. 잘 들어야 돼. 옛날에는 그냥 21학년도 9월에서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4학년도로 왔잖아. 24학년도 9월로 오면서 다른 문학작품을 비롯해서 독서 지문들에서 슬슬 얘를 모순적 상황이라고 보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지를 잡아가는 지문들로 엮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향은 탈속인데 현실은 세속에 있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뭐가 계기였어? 그렇죠? 천하의 지도가 계기였죠. 그래서 깨우쳤죠. 하나 더 얘기한다. 자, 아쉬웠다. 그 아쉬웠다라는 말을 저는 일단 모순이라고 바꿔 쓴 거야. 모순은 감정적인 어휘지만 어쨌든 논리적인 구조상 얘는 모순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니? 첫 번째는 샵 1은 모순적인 상황인데 내가 깨달음의 계기를 얻었어. 그 깨달음의 계기 뭐였어? 천하의 지도였죠. 그래서 봤더니 결국 뭐니? 대륙이라는 세속도, 작은 나라라는 세속도, 결국 다 뭐다?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이다. 결국엔 뭐다? 탈속에 속해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잘못된 구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볼게. 이것이 내가 문이라고 이름을 한 까닭인데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에 기문을 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내가 답을 하죠. 자, 그럼 봐. 일단은요, 여기는 예상되는 반론부터 던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면 실문 없으면서 이름만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너도 그래. 그런데 라고 하면서 예상가는 반론에 대한 재반박으로, 그래, 주제죠. 지금 바다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 물에 산다고 하죠. 즉 이 사람은 탈속이. 그런데 섬 사람 중에는, 탈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집을 짓고 문을 들어 앉아 있어 버리면 결국 새 속에 있는 거나 다름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야? 너가 현재 어디 위치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너의 현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지향이 중요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보는지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야? 결국 모든 것은 뭐다? 탈속이다. 세상 사람들은 섬 사람이다.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무리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 형평상 눈은 한 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 물이 있다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다. 결국 무슨 얘기야? 관점의 문제라는 거. 이해됐니? 자, 이 지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앞으로의 지문들에서는 또 다른 양상으로 이 전형적인 모순 상황을 해소하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겁니다. 어제 봤니 혹시 그 아버지의 그거? 그래서 아버지는 빨치산이었고 그 아버지가 아닌 유해 수습했던, 그러니까 영상을 봤던 친구는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모순이죠. 나의 모순.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의 모순 때문에 나는 계속 내적 갈등을 겪어서 나의 내적 갈등은 고조되어 있는 상황. 그걸 해소를 어떻게 했니? 그렇죠. 아버지는 아니지만 유해를 수습을 해줌으로써. 됐습니까? 계속 보자. 자, 그러면 여기 A, B에 대한 설명인데요. A는 화자고 B는 청자였고 나중에 다시 화자 청자가 바뀌긴 하지만, 자, 이 사람들의 대화 양상을 잘 보셔야 돼. 1번. 볼만한 셈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즉 나는 지향은 어디야? 탈속. 나는 현실은 어디야?
세속.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으로 사고를 전환한대요.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즉 나는 뭐다? 현재 나는 결국에는 탈 속에 있는 거랑 다름없다. 즉 모순적 상황을 뭐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지도가 계기로 깨닫게 된 거죠. 해소하게 된 거죠. 되셨나요? 다시. 나의 지향은 탈 속인데 현재 세 속에 있는 그 모순적 상황을요, 지도를 보고 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계기로 깨닫게 된 거라고. 됐니? 결국에는 글 전체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게 보이시고 2번 선지 봐야 돼. 그럼 봐. A가 문이라고 했을 때 B가 동의한 이유는 1번이 동의한 이유예요. 1번 선지가. 동의한 이유는 이 1번 선지라고. 맞지? 맞잖아. 얘가 지향하는 것에 따라서 그게 세속이든 탈속이든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그걸 깨닫고 나는 세속이 있으나 탈속이 있는 거랑 별반 다름없구나 라고 깨달았지. 맞아. 네 말 맞아. 너의 깨달음이 맞아. 라고 하는 게 내가 동의한 이유잖아. 그러니?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봐. 배를 집으로 사는 사람들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탈속이죠.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을 지향하는 사람이지. 맞니? 그런데 누구랑 더 비슷하대? 얘네하고도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더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정답 2번이 끝이라고. 됐니? 이런 지문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구조 분석이 안 됐다 하더라도 뒷문제를 풀어나갔을지 모르겠는데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알겠지만 이걸로 깔끔하게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부터가.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내신했던 거나 기존 20년, 30년 전에 독서 지문을 풀었었던 단순한 내용일치 접근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맥이 닿질 않으니 자꾸 이제 이런 접근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고 때때로 거부감까지 드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5년, 10년 뒤에는 더 보편화될 거야. 내가 5년 전에 수업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5년 전에는 뭐가 있었냐? 일구 수능이 되게 이슈였어.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오늘, 내일, 모레 중에 이번 전에 또 보시게 될 건데 되게 거기서 뭐가 많았냐면 더 이상 배경식이 없으면 안 되는 시험으로 바뀌었거든. 근데 일구 수능 때만 하더라도 그걸 자꾸 배경 지식이 없다고 전제하고 푸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설과 논란들이 많았어요. 다 까먹고 있지만.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풀어볼 거거든. 자, 이제 볼게요. 여기부터. 자, 여러분, 정서강조라는 워딩은 100%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야, 이거는 2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2번이죠, 그냥. 왜냐면 봐봐, 얘들아. 기본적으로 묘사를 쓰지 않는 문학은 없어요. 묘사는 거의 100%의 수렴해. 근데 여러분, 묘사를 하게 되면 뭐가 되지? 구체화가 되고 형상화가 되잖아. 맞죠? 2번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걸 언제부터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중2, 중3 때부터 가르쳐요. 그래야 내신에서부터 얘네가 이런 선지를 봤을 때 100% 맞을 수밖에 없는 선지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라고 가야 되는데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돌아와. 그 과정에서 실수가 유발이 되고 시간이 지연돼. 그게 전부 다 문제가 되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중학교 때 개념 배울 때부터 이렇게 100% 맞을 수밖에 없는 선지들 참고하면서 처리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는 여러분 능지 차이고 실력 차이예요, 자꾸.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스탠다드를 하향 조정하고 있냐고.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 자, 23번 본다. 가는 적막한 산골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해서 들려주는 시고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봐라.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보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첩첩산 중 노인. 자, 2번 선지 봐.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 집이라는 배경 설정에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겠군. 당연히 보기에서 같은 내용이니까 확인될 수 있겠죠. 3번 선지 봐.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 이미지로 나타낸 향토적 전경에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보기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제 슬슬 이 의도는 뭐였냐면 여러분 작품을 너희가 이 1, 2, 3 맥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든 어떻게 해서든 뭔가 의미가 잡혀가고 있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자, 정답은 당연히 4번일 텐데 4번이 정답인 이유를 지금 1분 내로 써보세요. 영상 잠깐 끊습니다. 잘 보셔. 자, 여러분 보시면 지푸라기의 설레임, 귀를 모고 듣고 새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출제도는 뭐냐면 여러분 일상적 소재는 아니라를 판단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시골집에 파묻혀 사는 사람한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일상이죠. 이런 건 일상이야. 근데 잘 봐. 여러분 일상을 생각해보면 뭐니? 펜이야. 근데 여러분이 펜에 들리니 혹시?
서걱거림을 듣는 건 일상이냐고. 그렇죠. 종이에다 우리가 쓰는 소리를 생각을 해봐. 일상이냐고. 아, 물론 니네가 이제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너무 조용하면 존나 예민해서 옆에 이제 붙어. 종이 좀 살살 넘겨주세요. 뭐 이딴 게 쳐붙잖아. 다리 좀 떨지 말아주세요. 뭐 이러면서. 코 좀 풀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거 존나 다 붙어.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야, 그냥 숨도 쉬지 말라 그러지, 그냥. 숨 좀 천천히 쉬어주세요. 뭐 숨소리가 너무 커요. 봐. 그건 일상이 아니잖아. 자, 이 얘기예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한 거야? 일상이냐, 아니냐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냐, 아니냐야. 봐봐. 자연스럽지 않다는 건 뭐야? 역시 특수하다야. 그러니까 봐봐. 내 귀 속에 종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일상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일상적 소재지만 일상이 아닌 거지. 일상적 소재지만 뭐가 아닌 거야? 자연스러움이 아닌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정보를 이분법적으로 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판단을 못하는 이유는 내용일치를 못해서가 아니라니까. 내용일치 다 할 줄 알아. 근데 시중에는 모든 해설도 모든 영상도 모든 공부도 다 내용일치로 가고 있는데 틀리고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이렇게 내용일치를 했을 때도 왜 틀리는지 이분법적이 되거나 정보분류 기준이 있어야만 아, 얘가 원래 이거인데 바꿨었구나가 보여야 이런 게 정답이 아, 일상이 자연스럽게 아니라 일상을 되게 특수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4번이 틀렸다는 게 명확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X 치는 거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데 봐봐. 과연 이게 정확성에서 연습할 때 큰 의미가 있냐?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 조금이라도 애매했다면 특히 우리 수업 시간 하는 지문들은 복습하시면서 선지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고 오케이? 그래서 제가 프리카드 길게 드린 이유가 되게 중요한 지문들이고요. 원래 과제로 내드렸는데 할 것도 많아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고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야 실력이라는 게 늘어요.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 수학에서 절대 정답 선지 보지 말고 문제 풀어라. 그게 얘들아 이런 거야. 내가 민법을 몰라. 그럼 그 상태에서 미분을 정답 안 보고 풀어야 되겠어요? 미련한 짓이지. 개념을 모르면 개념 강의부터 들어야지. 맞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는 내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면 그건 충분한 시간을 써가지고 곱씹어야죠. 그런데 이건 패턴이 정해진 시험이면 패턴을 빨리 익혀가지고 반복을 해야 될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가 국어를 풀어나갈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그냥 고집해 볼 수도 있고요. 실전 느낌으로 풀어볼 수도 있고요. 2번, 3번 풀어볼 수도 있고요. 선지 하나를 분석해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저처럼 거시적으로 툭툭 털어나가는 이 느낌으로 풀어보셔도 좋고 저렇게 구조도도 그려보시고요. 다양하게 조리를 하는 과정이 실력이 되는 거라고. 자, 나로 갑시다. 1년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어 잠깐 이것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난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그 얘기가 중요해, 얘들아. 그러니까 작품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인데 자, 봐.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 할아버지의 삶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 때는 일단 막 뭐가 뿜어져 나올 때 그러니까 사실 이 반은 되게 차분한 반이거든요. 그런데 뭐 반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데 중1들은 애들이 팍팍팍팍팍 날 뛰어. 근데 나는 요즘 오히려 그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는 아, 잼민이들 떠들고 있으면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너무 시끄럽고. 그런데 이제 너무 제가 이렇게 어느새 텐션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발랄함, 깨발랄함이 너무 뭐라 그럴까 보기 좋고 저한테 에너지도 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직 그럴 애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때때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느낌이 이 어떤 뭐라 그럴까 되게 조용하고 적막한 이런 느낌이 여러분한테 익숙할 수도 있고 안 익숙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얘는 여러분들 어린 날엔 있잖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 또 사람마다 다 각자 가지고 있는 뭔가는 또 다르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되게 이해가 되고 제 어린 시절이라고 해봐야 저는 어떤 느낌이냐 한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되게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보다 20살 어린애들한테 뭐 반말 듣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보세요. 내 어린 날이라고 하면서 촉발딱 하면서 도입을 했죠. 그러면 소재는 뭐야? 내 어린 날이에요. 그럼 내 어린 날 제목이 뭐야 근데? 연이잖아. 맞죠? 내 어린 날 연이잖아. 내 어린 날 뭐야? 연이래요. 근데 어떤 연이야? 아슬한 연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아슬은 뭐야? 아슬아슬이죠. 사실은.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한 걸까? 근데 진짜 지금 오징어 게임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를 가끔씩 쇼츠나 이런 거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오징어 게임 이미 다 결말까지 다 하는 느낌이 돼버렸어. 그냥 중간에 나오는데 탑이 나와가지고 랩을 해. 근데 그거 되게 저는 웃겼거든요. 그런데 봐봐.
그게 감독의 의도지 않았을까 싶어. 그런 어떤 설정들. 그리고 보면은 오징어 게임이 어쨌든 뭐 되게 유명한 작품인 것도 많고, 근데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색감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어떤 화면 구도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여러분이 연차가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보일 거예요. 그 어떤 감각적인 것들이.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시인도요, 어떻게 쓴 거야? 아슬아슬한 하늘에 뜬 연가치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슬한이라고 자기 나름의 의성의태부사, 음성상징어를 하나를 떼서 쓴 거야. 이게 일종의 그런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고, 결국 아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슬아슬하다, 선명하지 않다, 깜빡거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봐봐. 바람에 깜빡거린다. 바람은 뭐니? 시련이죠. 깜빡거린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서 원래 아슴풀하다. 아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슴풀하다를 어디서 단어를 찾아서 썼는데 아슴풀하다랑 아슴풀하다가 뭔지를 모르겠잖아. 이것도 의도겠지. 뭐겠어요? 느낌이 아마도 비슷하지 않겠어? 자, 그럼 얘들아, 우리는 이거를 두 글자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뭐지? 이런 상황을 관념적으로, 이건 봐봐. 구체적으로 표현했잖아. 이걸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면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 근데 특히 어린 시절에 심한 거. 불안하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잖아. 어른이 된다는 건요,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재밌게도 6살, 7살인데도 어른이 있고요. 60살, 70인데도 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아마 겪으실 건데 모든 실수와 잘못은 불안에서 나와. 그럼 불안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것이냐?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오은영 박사님 얘기도 있고요. 아니 이제 귀에 딱지 않겠어 맨날. 얘너야 오은영 박사님, 우리 누나한테도 오은영 박사님. 근데 우리 누나 소아과 의사잖아. 얼마나 긁히겠어. 우리 누나가 소아과 의사니까 조카를 기르면 소아과 의사니까 전문가 아니야? 근데 자꾸 이제 우리 누나한테 우리 누나 이름이 배설이에요. 야, 설이야, 오은영 박사님 이러는 순간 우리 누나는 약간 긁히는 거야, 이제. 나한테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 야, 국어 강사 누가 말이야? 이러면서 나한테 국어를 엄마가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개빡치겠지. 다시 미안해요. 어쨌든, 불안감에 대한 얘기인 거고,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근데 봐봐. 어떻게 보면요, 이 하늘이라는 의미 되게 여러 가지고, 특히, 윤동주 자아상을 보면 하늘이 이상향이고 그렇잖아.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하늘이 나한테 뭘 주는 거야? 불안감을 주지. 이유는 뭐 때문인데? 오히려 이런 하늘의 이러한 속성이 나한테 불안을 줘버리는 거야. 뭐 때문에? 연실이 어떻게 됐으니까? 아슬아슬하게. 조매롭다도 뭐야? 조마조마하기 때문에. 와, 나 이 시간 다시 읽었어. 이거 어떤 느낌이야? 이런 거야. 잘 되는데 불안한 거. 내가 벼락스타가 됐다고 치자. 엄청 잘 되고 있어. 그럴수록 불안하겠죠. 왜? 잘 된 이유도 모르고 떨어졌을 때 훨씬 아플 거고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길이고 미지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좀 그런 어떤 탑스타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겪어본 적 없는 어떤 경지나 이런 부분에 갔을 때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적으로 되게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 와도 결국 그게 나한테 도구로 오고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불교는 나 신자 아니야. 근데 첫 번째는 이거야. 인생의 최악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초년 성공, 중년 상처, 중년에 이제 배우자를 잃는 거. 세 번째는 노년 빈곤이래. 근데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또 이제 입원해서 내가 내 이름 검색해서 보여줬나? 이 아래쪽 보지 말아요. 내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이걸 또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이제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초년 성공을 했어요. 물론 이제 선생님 이게 초년 성공한 모습인가요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 한 두세 개는 저예요, 이 중에. 근데 이제 보면은 되게 신기했던 게 진짜 신기했던 게 제가 처음으로 퍼스트를 탄 적이 있어요. 대한항공. 근데 나 깜짝 놀랐어. 날 알아보시는 거야, 승무원분이.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자기 조카의 공부법을 저한테 1시간 동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옆에 회장님 타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되게 얼떨떨했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15년, 14년 전인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막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인 거야. 왜냐면 뉴스에 내 얘기 한참 나왔었거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신 거야. 그리고 막 신문 가판 때도 가서 신문을 사고 있어요. 왜냐면 신문 일면에 막 이면에 내가 나 있었으니까. 옆에서 알아보시고 오 막 이러면서 되게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마냥 좋지는 않았던 이유가 이거 내 찐 실력도 아니고 이거 분명히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는 무너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저는 거의 지옥에서 돌아왔거든. 거의 지옥에서 돌아왔고 지옥처럼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2시간을 자고
2시간을 운전해서 대구 수업을 오전에 갔다가 2시간 운전해서 여기 수업을 한 2시간 하고 또 1시간 운전해서 사직 수업을 밤 10시까지 하고 오늘 자료를 뿌려야 되는 게 있어서 새벽 2시까지 선생님 우리 같이 일했죠? 제가 교재, 링바인더, 노가다 단순 반복을 하고 집에 와서 일 정리하고 했더니 한 아침 6시, 7시쯤 됐 그리고 온 거예요. 지금 주당 제가 수업 시간을 60시간 하고 있고 일 한 40시간, 50시간. 근데 난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문제는 뭐였냐? 어린 시절에는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살아왔고 지금은 내면부터 가치관부터 모든 것들을 단단하게 만들면서 왔어.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 작품 8줄을 읽으면서 그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읽혔던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그런 불안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하늘에 떠있는 연 같았는데 하늘에 떠있는 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인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너무 불안했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얘기하시는 것 같다. 결국 어떻게 됐어?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하죠. 결국 그 바람이라는 시련 때문에. 봐봐, 너무 웃기죠? 바람 때문에 올라갈 수 있잖아. 나는 바람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바람 때문에 나는 결국에는 실패하게 됐죠. 이해됐니? 그래서 그 안에 나는 성공도 실패도 있었고 이건 초년 성공이라고 저는 읽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가 나이 먹은 어른들도 엄마 아빠 부르면서 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 때 보시면 아실 거야 아마. 희끗희끗한 실같이 서럽고 그렇게 매일매일 울다가 제가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인생이 힘들어서 울었는데 이제는 눈물샘도 말랐어요. 말랐다기보다는 울 필요가 없더라고. 이제는 힘들지도 않아요. 어린 시절에 그런 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조마조마한 그런 삶이었고 내 인생에 그렇게 피땀 눈물이 서려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진짜 피가 서려있죠. 왜냐하면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코피 흘리면서 이랬거든. 근데 또 그새 일주일 만에 확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고 매 순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예전에는 누구랑 싸우는 거를 되게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어요. 이제는 재밌어요. 아, 쌈딱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 이런 거구나. 왜 싸울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때때로는 필요하다면 뭔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때때로는 필요하다면 뭔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걸 니네가 들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답이 보인다니까. 왜냐하면 인생을 담고 있기 때문이야. 그게 문학교육과정의 목표예요. 보셔. 1번. 내 어린 날이 아슴풀하다. 맞죠? 2번. 조매로웠다라는 불안한 그 연실의 긴장. 결국에는 끊어지면서 그 불안감은 폭발했겠죠. 극대화됐겠죠. 3번. 이 사람한테 그런 시절은 눈물 보이는 그런 시절이에요. 4번이 뭔가? 응? 왜? 상반된다라고 해도 바람이 나를 올려주기도 했지만 내려주기도 했던 그 정도인 거지. 5번 선지 볼게. 그렇죠.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 뭐였어? 연이죠. 기억이죠. 정답은 그럼 4번 되실 거고 발자국하면 어렵지 않게 볼까? 외로이 자왔다 하얀 넋 붉은 발자국 볼게. 외로이 자왔다. 자, 어린 날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요. 하얀 넋을 담고 있었고요. 근데 봐. 길가에 붉은 발자국 이 얘기를 왜 한 걸까? 그렇죠. 나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나는 누구나 그렇지만 다들 순수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에 피 한 방울만 올려봐. 확 드러나지? 그 얘기야. 길가의 발자국은 뭐겠어요? 나의 시련 같은 것들이. 그러면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나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었던 시련들도 읽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읽을 수는 있어. 내신이라면. 하얗다 붉다 내신이라면 머릿속에 색채대조라고 바로 들어오잖아. 대조적 이미지라고 바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색채 이미지고 대조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있긴 하지만 그게 주제가 아니잖아. 이걸 쓴 의도가 뭐야?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나는 그런 시련의 경험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봐봐. 외로이 자랐다가 그에 이어진 하얀 넋이 주어가 외로이 자랐다가 이어진 하얀 넋은 주어는 붉은 발자국에 함축된 정서와 붉은 발자국에 함축된 정서 A와 B 정보에 함축된 정서가 상반되냐고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일수록 이런 시련들이 훨씬 더 아프게 다가왔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뭐야? 상반된 이미지가 아니라 주제를 강화하고 있죠. 다 커서 때가 다 묻어버린 하얀 옷에 피 한 방울 떨어져도 티가 안 나요. 내 피땀 눈물로 젖어서 사실은 누더기가 된 내 옷에 피 한 방울 떨어져도 아무런 티가 안 난다니까. 어찌 보면 내 인생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요. 새하얘. 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확 번져버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피 한 방울이 왜 그렇게 아프냐. 나이 들고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새하얘서
지금은 별의별 덕지덕지 모든 오만잡다한 것들이 붙어 있어서 피 한 방울 두 방울 정도야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를 그런 주제로 나는 읽혔거든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아마 해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했던 해설하고 지금 해설이 또 다른 이유는 저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을 보면서 또는 제 인생을 통해서. 인생이란 게 그런 거고. 여러분 메시라고 성장이 없고 호날두라고 성장이 없냐고. 그래서 호날두는 다음 월드컵 또 나올 거예요, 아마. 메시는 어떻게 될까? 결국 관을 썼죠. 음바페가 못 썼고 음바페는 또 관을 쓸 수 있을까? 그들 나름대로 또 가는 거야, 그렇게. 탑클래스들도. 25번 문제 풀고 잠깐 쉽시다. 기업 미음에 대한 이해요. 후루룩 우루룩 꼴깍. 다 뭐냐? 음성상징어네. 그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뭘 보고 싶은 거지? 해석이죠. 3번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 뭔데? 동경이 아니라 불안이죠. 문제 진짜 잘 냈다. 나는 이거 왜 동경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 일주일 전 수업할 때만 해도. 근데 이제 이해가 되잖아. 어린 시절에 내가 잘 되는 건 동경이지만 이 사람은 동경으로 보지 않고 그걸 불안으로 봤다는 거야.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미안해. 근데 유명했어. 존나 유명했어요, 여러분.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면 되게 창피한데 진짜 유명했어요. 제가 하루에 어떤 날은 신문 기사 한 10군데에서 전화 받았던 적도 있고 한 달 동안 TV 섭외 한 20군데 받았던 적이 있어. 거의 미미민우였어요. 이인호였다니까. 근데 나는 그때 그게 불안했어. 근데 미미민우는 준비가 돼 있잖아. 그 끼는 없어. 그 끼는 어딜 나가도 되는 끼야.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그런 데 나갈 만한 또는 내가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을 만한 실력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것 때문에 15년 동안 어찌 보면 그걸 극복하려고 더 진짜 피 터지게 하고 있는 거고. 영상 끊었다 갑시다. 자, 이제 이 지문들을 내신에 내는 선생님들이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내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아마 어렴풋하게는 하는 것 같은 게 일단 지금 이 수업은 현재 부산 센텀에서 진행 중인 수업이고요. 제 대치 내신 수업도 있을 거고 수능 수업도 있을 건데 이적 기준으로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제 자사고들이 있어. 여기가 이제 해고가 제일 실적이 좀 좋았었고 요즘은 모르겠어. 올해 해고 고1들은 이제 저랑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들이고 그다음 뭐 부산해고 뭐 부일해고 이제 생겼죠. 자, 그런데 국제고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경향성들이 수능 평가원 기출이야. 그런데 평가원 기출을 내다 보면 출제자 입장이 되다 보면 무조건 흐름이 잡혀요.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흐름을 잡아줬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이 학원에서는 제가 해고만 했잖아. 원래 다 제가 했었어야 되지만 자, 해고만 했잖아, 올해. 얘네들을 제가 딱 첫 시험에 딱 찍어준 그 지문이 딱 나와서 그때 난리가 나서 갑자기 애들이 한 2배나 넣었었는데 그때 왜 그 지문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됐냐면 1학년이니까 1학년 빠작 교재를 썼는데 그 교재 흐름을 딱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지문이 있었어. 그게 만점자 28명 나왔었던 22학년도 해결 변증법 지문이야. 이걸 내야 된다고? 애들이 일단은 나오면 얘니까 일단 해. 제대로 안 들었죠, 애들아. 근데 이게 그대로 나왔고 심지어 서술형에 다 박혀 있어서 애들이 무악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냥 평가원 기출은 제 거 따라오시면 되고 왜냐하면 교사분들이 그냥 제 목차를 찍어가세요. 제가 이제 대체 설명회 하면 좀 제발 어머님들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학교 교사분들이 보통 20-30%가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되게 유명한 뭐라 그럴까 그 입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입시 내용도 공부하시면서 유난히 많이 찍으시는 게 이 목차예요. 흐름이 딱 보이기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해결 변증법은 당연히 변증법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얘를 예술로 엮어가겠다는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여기서 나는 느낌을 딱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최근 15년새 국어 교육 학에서의 가장 빈도가 높았었던 논문 주제는 이본 교육이야. 근데 이거는 약간 꼼 수도 있는 게 논문 쓰기가 너무 쉬워요. 왜? 써본 적이 없는 거고 이본은 2개, 3개 묶어버리면 무조건 논문이 되는데 이본이 한둘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비평교육이야. 문학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한 예술을 객관적인 시험으로 밀어넣어서 변별력이나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철저하게 엄밀한 논리적 도구가 필요했던 건데 나는 이 연결고리가 그냥 보였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게 방금 이 지문이야. 이 지문. 그래서 이게 사실 큰 그림을 엮어보면 이렇게 엮여 있는 건데 해결 변증법 보면 첫 번째는 득자 존재. 자, 두 번째는 대자 존재. 세 번째는 득자 대자 존재. 그리고 득자 대자 존재가 절대 정신이라고 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풀어봐야 되는 되게 킬러 지문 중 하나니까 지금 당연히 해놓으셔야 되는 거고. 자, 이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일단은 해결은 그래서 여기를 정, 여기를 반, 여기를 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보면
여러분이 고1만 돼도 배우는 그 윤동주의 자아상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윤동주의 자아상에 이렇게 서 있는 자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는요, 우물 속에 자기 자아를 투명해서 보잖아. 그러면 자아 스스로 외화한, 타자화된, 객관화된 자아가 생기죠.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윤동주 시를 보면은 시 한두 작품이 아니야. 이게 몇 작품을 넘어서 계속 갈등을 하다가 갈등이 나중에 최초의 악수로, 그러니까 이거를 자화상에서 방법을 찾았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자화상은 아직 여기에 끊겨 있는 작품이야. 저는 윤동주 빠돌이인지 아시죠? 저는 일본 오사카 여행 갈 때마다 윤동주 시비 찾아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노선도 외웠어, 교토에. 도시샤 대학이 있고요. 교토 조형예술대학이 하나가 있어. 하나는 저 너무 시골 촌동네 있어. 거기 못 찾아가겠어. 근데 항상 들려요. 저 오사카 갈 때마다. 거기에 꼭 꼬박 하루 일정을 항상 써. 저는 윤동주 빠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자, 여기까지 얘들아. 그러면 이게 이 작품에 들어와 있어. 어떻게 들어와 있냐? 이 작가가 뭐라고 하냐? 야, 애들아, 내 언어를 사용을 해. 그러면 처음에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잖아. 얘가 뭔지를 모르는데, 야, 너는 그냥 사각형 해. 그럼 얘는 사각형이 되는 거야. 즉, 뭐가 생겨? 1.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런데 동시에 얘는 사각형이 아닌 사각형이 넣어버렸잖아. 뭐도 생기는 거야? 그 대상 파악 가능성, 즉 언어 속에 구속시키는 한계가 나와요. 이해됐어? 그럼 봐봐. 둘의 대립 갈등이 존재하죠. 둘의 모순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이 모순적인 상황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야? 3단계 초월해서 해결하는 게 이 즉자대자 지문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야. 그럼 초월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지문에서 뭐라고 워딩을 정확히 박아놨죠? 이렇게 박아놨죠.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나 더 얘기한다. 너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을 거야. 1번 선지, 2번 선지 같은 것들. 그 왜 그런 거냐면 이 지문에서 즉자 존재를 알파, 대자 존재를 베타라고 했을 때 즉자 대자 존재는요, 두 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점점점 결국 얘가 무한대로 간다, 초월한다는 아이디어로 가요. 즉 1단계 알파와 2단계 베타, 즉 1단계 즉자, 2단계 대자가 사라지질 않아요. 포함하면서 3단계로 가는 거야. 이걸 이미 지문에 다 세팅을 했고 이걸 여기 작품에다가 적용하라는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명쾌하게 1번, 2번이 왜 맞고 왜 틀렸고 왜 냈는지가 해설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보셔. 내 언어 안에 있으면 얘는 대상 파악도 되지만 구속의 한계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는 내 언어 안에 있어야 해결이 되겠어? 밖으로 가야 해결이 되겠어? 초월이니까. 밖으로 가야죠. 이해됐니?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쪽으로 오세요. 왜 정답을 5번으로 골랐니? 어디가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되니? 그게 뭐야? 담벽 안에서가 아니야. 담벽 밖으로 가야. 왜? 담벽 안에 있어 버리면 1단계, 2단계 가능성도 생기지만 한계도 생겨요. 거기에서 어디로 가? 3단계로 가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어떻게? 봄과 같은 세계라는 3단계 가장 이상적인 세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담벽 안에 있어 버리면요, 가능성도 생기지만 한계라고 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돼 버려. 그래서 안이 틀려서 밖으로 가야 되는 거야. 너희가 어떤 해설을 찾아봐도 가장 깔끔한 해설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평가원 출제한 마인드셋이 똑같다. 된 여기까지 필기 끝나셨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난 여기까지 보여줄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봤으니까. 여기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자꾸 여러분 눈높이에 녹여내라 그러면 없어, 그건. 중3 눈높이에서는 하지. 중3 눈높이 이걸 못하지. 중3 눈높이에서는 지규법 찾고 있지, 나도. 중2들한테는 피자를 가지고 비유를 하죠. 중1들하고는 피자를 같이 먹죠. 초등학생들하고는 피자를 만들어주죠. 그게 내 역할이야. 눈높이 교육. 근데 내가 고3을 데리고 고2를 데리고 이럴 순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쪽 왔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딱 나오죠. 잘 보셔. 맨 처음에 뭘 썼어? 언어를 사용했어. 그랬더니 1 뭐가 나와? 그렇죠. 대상 파악에 대한 가능성이 나와. 대상 파악에 대한 가능성이 나와. 하지만 모두 생겨? 한계도 생겨. 모두 생겨? 구속이라는 필연적 한계도 생겨. 1과 2의 대립 갈등, 1과 2의 대립 갈등이 생겨. 1과 2의 모순이 생겨. 이 모순을, 이 대립 갈등 어떻게 해결하겠대? 기존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서 3단계 초월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에 벗어나겠다. 그래서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겠다. 그러면 자유까지 간다야.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해결 변증법에서 오고 얘를 내는 이유는 윤동주 자아상을 니네가 1학년 때 다 배우기 때문이야. 그러면 나와. 자, 해석 가볼게요. 작품으로 오시잖아. 저기 저 담벽,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우리 콩이의 또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서 내 언어 속에 서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되니? 1번. 대상 파악의 가능성. 하지만 그것을 구속하는 한계도 생기죠. 즉, 일을 하는 순간, 기억을 하는 순간 일리가 동시에 생겨버려요. 기억을 하는 순간 모순적 상황이 생겨버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자유를 줘서 해결하겠대. 아, 미안해. 저 개똥 볼 때마다 자꾸 콩이 똥 생각나가지고 그냥 제가 저도 모르게 흐뭇한 웃음이 되는데, 자, 그럼 봐봐. 3단계 자유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겠대? 보기에 나왔죠. 기존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서 봄을 지옥이라고 해서 가겠대. 됐니? 기존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서. 됐니? 끝. 필기했어요? 됐니? 자, 그럼 깔끔하게 답 나온다. 자, 왜 1번 왜 틀렸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얘만 떼놓고 보면. 왜? 기억이 내가 언어를 써서 기존 언어 사용 방식 썼잖아. 왜 틀렸냐고. 아니, 콩이똥을 콩이똥이라고 하잖아. 라이락을 라이락이라고 하잖아. 라이락을 꽃이라고 하잖아. 콩이똥을 꽃이라고 하지 않잖아. 똥을 똥이라고 하고 라일락을 꽃이라고 하는데 기존 언어 사용 방식 유지되잖아요. 봄을 봄이라고 하잖아. 봄을 지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1번 왜 틀렸냐고. 얘기하잖아. 일을 하는 순간 뭐가 생기는 거야? 1. 대상 파악의 가능성과 2. 구속 한계라는 모순이 생기는 거야.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 3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3단계는 뭐야? 여기 나와 있다시피 기존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야 되죠. 그래 전체 해석인 1, 2, 3단계를 중간에 바꿔 쓰고 섞어 놓은 거야. 그래서 1번 선지를 만들어서 틀린 선지인 거야. 그런데 1번만 떼놓고 오면 오죠. 왜? 기억을 쓰는 순간 내 언어를 사용해서 기존 언어 사용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그래서 킬러인 거야. 두 번째 간다. 니은은 3단계로 가죠. 정말 잘 봐야 돼. 3단계는 뭐야? 기존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난다니까. 그래야 3단계가 돼. 근데 여러분 잘 보셔. 그걸 3단계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야. 그러면 1번은 왜 틀렸고 2번은 왜 틀렸나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되질 않잖아. 그러면 평가원은 이걸 봤기 때문에 1, 2번을 이렇게 낸 거고 전 이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내일 풀어볼 가능 세계를 보면 내 가설은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1번이 틀린 이유는 1, 2, 3단계를 얘기함에 있어서 이 모순과 한계는 기존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1, 2, 3단계를 뒤섞으면서 심지어 내용을 바꿔서 오답 선지를 설계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선지다. 이게 출제자의 생각이었을 거야. 받아들이는 이 맥락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야 1번 왜 맞고 왜 틀리지? 1번 맞는 것 같은데 기존 언어 사용 방식 썼는데 이래버린다고. 2번 봐. 더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덧붙인 거야. 해겔의 변증법을 보시면 즉자 존재의 알파와 대자 존재의 베타가 즉자 대자 존재로 간다고 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생긴다는 거야. 존재하면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오세요. 뭐가 틀렸어? 포기가 아니에요. 1단계 가능성과 2단계 두 개를 덧붙여서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이게 바로 3단계에 속한다는 아이디어. 그래서 기존의 대상을 파악한 행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플러스 초월하는 방식으로 뭘 가겠다? 기존 언어 사용 방식에서 벗어나겠다. 벗어나겠다라는 말이 포기하겠다는 말은 아니야.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최소한 이 지문 출제 맥락에서는 그게 아닌 거야. 최소한 이 지문 출제 맥락에서는 뭐야?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 포함, 구속과 한계도 포함 플러스 초월 기존 언어 방식에서 벗어나겠다. 그 아이디어는 22 해겔 변증법집. 그래서 내일 수업은요. 가능 세계랑 해겔 변증법이야. 그거 이미 받으신 책이 있으니까 미리 풀어보시고 오는 걸 추천드리고 내일 시간은 드리게 하겠지만 이 두 지문 되게 어려운 지문이니까 오늘도 곱씹고 내일도 한 번 더 곱씹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정답 3번은 해결이 다 되셨을 거고 간략하게 나머지 문제 풀어볼 건데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주제야. 화자의 상황인식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100%야. 그럼 물음의 방식인지는 눈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넘어가 봐요. 중학생 수업이 아니니까. 의지 강조? 나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가 볼게. 근데 봐봐. 가와 나가 언어 사용 의지? 가 의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자 봐. 반복이면 리듬감 100%야. 맞죠? 얘도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 그럼 4번. 이거죠 여러분. 효용성이야. 우리 지금 읽은 나의 주제가 효용성이야. 그렇지. 주제는 효용성이 아니잖아. 대상의 효용성이야? 아니죠. 대상 뭐지? 본질 파악이. 맞니? 인식론이야 사실은. 인식론에 있어서 정반 합 넘어가는 그 변증법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낸 건데 어쨌든 효용성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주제 집중하라는 거야. 효용성은 아니라는 게 보여서 정답 4번이 너무 쉽게 보였으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걸 써주셔야 돼. 그래야 시간이
시간 안에 들어와.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링 안에서 싸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는 거야. 마지막 문제인데, 자, 아픈 가락 해석해 보시면 알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 지문은 좀 쉽지 않아. 요즘은 뭐 사실은 모르겠어요.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 또 대통령 지지율 올라갔다며. 그럼 누가 감옥 가는 거야? 모르겠어. 난 정말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인생에서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나랑 싸우고 있어. 솔직히 어제였구나. 2시간 자고 딱 일어났는데, 2시간 운전해서 대구 가기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마음속에 휴가 갈까? 몸 아프다고? 근데 내가 너무 병신 같은 거 있죠. 내가 병신도 아니고 몸 좀 아프다고 수업을 안 해? 이건 내가 정신머리가 아직도 썩어먹은 거다. 라고 하면서 이 추운 겨울에 다시 한번 아침에 찬물 샤워 빡 때리고 갔어요, 그냥. 그리고 하루를 살았어. 자, 봐. 만년 싸늘한 이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살아가야지. 내 인생이니까. 코피 터지면서 피 터진 입을 맞추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방울 불어넣고 살아가야 되고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야지. 모든 걸 다 잃고서라도 죽는 날까지 살아가야지. 그렇게 나는 때때로 절대자 앞에서는 울 수도 있겠죠. 아마 내가 운다면 앞으로 죽어서 저기 콩이 만났을 때 또는 죽어서 하느님 만났을 때는 울 것 같아요. 이제는 울 일도 없어. 그럼 봐. 결국 무슨 얘기야? 그렇게 저항하면서 역사적인 6.25든 뭐 역사적인 뭐 일제든 역사적인 독재든 저항하면서 그 살아갔던 의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흘렸고 다시 한번 거기에는 대나무라는 지읒지읒이다. 뭐니 이거는? 절, 개, 지읒기역. 그 다음에 지, 조 같은 동양 전통의 가치관 들어오면서 결국엔 뭐니? 의지적이고 지조절개를 지키겠다. 그게 바로 가락이 될 텐데 왜 아플까? 그렇구나. 의롭다는 것은 뭐를 흘리고 있어? 희생을 바탕으로 한 나의 의지니까. 논리적 그림은 희생교집합 의지겠네. 됐니? 주제가 잡혔죠? 바로 답 나오겠죠. 자, 얘일 수밖에 없다. 봐. 의로움과 희생과 서름의 교집합이. 자부심이라기에는 이 사람은 의로웠고 지조였고 하지만 희생과 서름이 있으니까 님의 뜻을 잊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의지적이죠. 억울함 해소가 아니라 의지적이라니까. 원망 같은 게 아니라고. 정답 이번 끝이라고. 주제로 깔끔하게 답 나온 걸 보셔야 돼. 그래서 자꾸 가장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시는요. 베이노 인생시고요.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소설은 내 인생 소설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각자의 소설과 각자의 시를 써내려 가시는 중이야. 그래서 어떤 시를 읽으셔도 각자의 시로 다시 쓰셔야 되고 각자의 소설로 다시 써보셔야 돼. 그러면 답이 안 보일 수가 없어. 자, 오늘 마지막 한 문장으로 수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문학, 특히 소설의 교수학습 목표. 삶을 살아있는 체험, 즉 생체험할 수 있는 문학을 통해 생체험을 하고 살아있는 체험을 하고 내면화해서 독자의, 학습자의 삶을 고양시키는 것이 바로 교수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요.